자, 12번부터 22번까지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23번부터 29번까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잡다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32번부터 33번까지 중에서는 일단 30번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데 30번부터 32번까지가 이상하게 그 31번, 32번이 주택 도시기금에 대해서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건 뭐 가볍게 좀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3번부터 37번까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죠.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제 중요도별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 다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요. 그 다음이 주택연금. 이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하는 거죠. 지금 잡다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했는 것도 보면은 앞에 굉장히 뭐 이상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커다랗게 이제 주제를 나누자면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거 구별하는 거는 정리해놓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별하는 거 정리해놓고,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저당유동화제도. 저당유동화제도는 저당유동화 증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증권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는 남겨놓고, 뭐 콜방어, 초과다 뭐 이런 거는 어려운 건 남겨놓고,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느냐, 요 쉬운 거, 그리고 무슨 형태냐, 요거는 요 정도까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거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건 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저당유동화 지나와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러면 나머지 좀 잡다한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위를 줄일 수가 있죠. 공부하는 분량을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정리할 때도 한 60개 주제 정도 정리할 거예요. 60개 주제를 정리를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웬만한 거는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주제들이 있어도 중요도가 높은 주제들을 먼저 정리하면은 적중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자주 출제된 걸 위주로 정리하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항상 과목을 탁 잡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뭐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이렇게 해요. 지금 80일 정도 남았나요, 지금? 아유, 시간 많죠. 엄청 많아요. 지금 막판 스포트 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막판 스포트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판 스포트 하면은 지쳐서 못해요. 막판 스포트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요 정도 하면은 사람이 거의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 진이 빠지도록 해야 돼, 그때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하면 24시간 중에 거의 12시간은 공부가 돼야 돼요. 12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자고, 먹고, 이동하는데 빼고는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 12시간에 나와요. 12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 최소한 6시간 자야 되지 않나요? 6시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시간 밥 먹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9시간 빠지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교통시간 얼마 정도 걸려요? 교통시간 1시간 걸리나요? 계속 앉아 공부만 하나요? 좀 약간의 쉬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의 쉬는 타임을 그걸 공부하는 시간으로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순수히 12시간 공부하는 순수히 12시간 공부하려면 그 잠깐 쉬는 시간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공부에 습관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 밥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후식도 먹고 뭐 할 거 다 하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밥 먹자마자 않습니다.
밥 먹자마자 앉아서 공부해요. 그래야 다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하죠. 밥 먹느라고 지금 머리를 좀 쉬었잖아요. 입은 좀 놀아도. 그러니까 머리는 쉬었으니까 공부를 또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쉬고 이렇게 해야지. 밥 먹고 후식 먹고 커피 마시고 언제 공부해요? 그건 공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딱 밥만 먹자마자 바로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가 피곤하거나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쉬는 거지, 뭐 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쉬기 위해서 공부해요. 딱 시간 50분 재놓고 50분만 딱 되면 일어나 이제 쉬는 거죠. 근데 50분 동안 앉아있는 동안에도 공부 제대로 안 했어.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 시간만 지나면 쉬는 거예요. 그건 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없는 거죠.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제대로. 머리가 정말 찌끈찌끈하니까 쉬어야지. 머리는 텅 비었는데 쉬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시간 많아요. 대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할 걸 너무 많이 정해버리면 그 시간을 다 감당을 못하죠. 버릴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 13번 중에서는 13번을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아서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13번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옳은 표현들이죠. 이제 이게 설립 자본금이라는 규정이 있죠. 설립 자본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최저 자본금,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실체형과 명목형이 차이가 있죠. 실체형은 여기는 5억, 여기는 3억, 여기는 70억, 여기는 50억, 이렇게 되죠. 이 최저 자본금은 준비 기간이 6개월이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죠. 감정평가사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명목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이거 안 되죠. 이건 이제 현물 출자 규정이죠. 그러니까 요 주제별로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본금 위주로 정리한 거고, 이거는 현물 출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고,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업할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져야만 가능해요. 영업할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지려면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도 갖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있다 그랬죠.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 대토 보상권,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자, 넘어가시면은 14번을 또 볼까요? 14번, 15번. 14번은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액 자본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자본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음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형 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반면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인세가 감면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4번에 자산관리 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50원이 아니고요. 70원입니다. 똑같아요. 자산관리회사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자본금이 70억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하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50억을 70억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을 하여야 하며 현물 출자에는 설립을 할 수는 없죠. 설립할 때는 인가 설립이 아니라 무슨 설립이다?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이죠. 발기 설립이기 때문에 이 설립된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몰라요. 옛날에 인가 설립일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가가 되는데, 근데 이제는 인가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된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설립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요. 1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하면은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 회수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픈하면은 상호에 뭐를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걸 쓰고, 또 대표자 이름도, 대표자 이름인가? 그 공인중개사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특별법상 그 명시해서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사실은.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은 주식 소유 한도 주제예요. 주식 소유 한도. 이런 걸 이제 주제별로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식 소유 한도는 50%, 50%, 제한 없음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이거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50% 한도의 규정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죠. 이거는 현물 출자 조금 전에 했었고요. 다음에 5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패스하고 지나가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그 16번에서는 그 4번 지문을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3명이면 되거든요. 3명이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하려면 몇 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 임시 규정이잖아요. 3명은 3명은 임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몇 명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5명입니다. 5명.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다 중복되는 거니까 지금 17번도 중복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8번을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구조조정은 3억 이상 맞죠? 이거 중복되는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죠. 이거 중복된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중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공모입니다. 공모는 공개 모집이죠. 공개 모집은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게 공모인데, 공모는 원칙적으로는 언제 이내? 2년이죠, 2년. 이거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인데, 공모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죠.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돼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 자, 근데 예외가 있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가능해요?
3호가 가능하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50% 이상을 인수를 하면은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고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예외는 조금 중요도가 조금 낮다 그랬죠. 요거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이제 예외 규정이 있고요. 공모에서는 일반의 청약에 적용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것은 1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2년입니다. 2년. 다음에 4번에는 아까 나왔던 거요.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죠. 지금 여기는 구조조정 얘기가 없잖아요. 구조조정 얘기가 없을 때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보면 돼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거래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전체 부동산 투자회사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냥 찍어보세요. 대략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전체 회사 중에 5% 정도. 상장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장 요건을 갖추면 즉시 상장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장 요건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함부로 상장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만큼 역량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장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요건을 갖추면 즉시 상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이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2번 지문이 특히 그 19번의 2번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이 없는데 무슨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는 직접 투자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는 간접 투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거 2번은 현물출자니까 이건 뭐 이런 앞에 나왔던 반복이니까 보시고요. 3번은 이제 중복되지 않은 거죠.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이죠. 차입 및 사채 발행입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본의 몇 배 이내예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총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확대가 돼요?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되죠. 요런 내용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산 구성이에요. 자산 구성. 3번 지문은 요거고요. 4번은 자산 구성이에요. 자산 구성에서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그 다음 뭐예요? 현금, 이렇게 있어야 되고, 70% 이상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요거는 또 구조조정은 예외죠. 구조조정은 80% 규정 없이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보유하면 돼요. 이거는 매 분기 말 현재죠. 매 분기 말 현재.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라고요. 자산 구성, 차입 및 사채 발행, 주식 소유 한도, 공모, 현물출자, 자본금 규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그 5번 지문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거기까지 맞죠?
근데 상근에 임직원을 둘 수 없죠. 예, 5번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1번에서는 4번 지문만 좀 체크할게요. 4번 지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됨이 원칙이죠. 이건 처분 제한이잖아요. 처분 제한은 5년 범위 내에 누가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 구조조정은 적용되지 않죠.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된다 이 소리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22번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마지막.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은 뭐 중복되는 거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선근임원을 고용할 수 없죠.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실체회사 아니죠, 얘는 명목형이잖아요. 이거는 뭘로 바꿔야 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바꾸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하는 것은 자기관리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이 아니고 3억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그 뒷부분은 맞죠. 다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가 없죠.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대체로 이 주제들이 뭐 처분 제한이 어떻다, 뭐 자산 구성이 어떻다, 이런 주제별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 이 범위 안에서 커버가 다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60점을 넘으면 되는데 60점은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한 65점에서 70점 목표를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거는 버려도 돼요. 이게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럼 버리고 잘 모르겠다 하는 걸 버렸더니 다 버리더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 할 수 있는 것부터. 공부라는 게 지금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넘는 양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 능력을 이렇게 담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담다 보면 이 능력이 커져요. 그럼 또 더 많은 양 담고 하다 보면 능력이 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잖아요. 나한테 벅찬 거를 어떻게 담아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벅찬 거는 버리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능력이 향상이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종합 영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종합 영어. 그때는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이거 기본이잖아요. 종합 영어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을 제대로 못 봤어요. 대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봤으니까. 대학교 가면 바로 토익, 토플로 넘어가니까.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종합 영어를 본 적 없고 그냥 기본 영어 있죠. 기본 영어 부지런히 보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했어요. 그게 제가 한 영어 공부 다예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근데 혼자 종합 영어 보니까 해석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영어 단어도 어렵고. 근데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나중에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럼 시킨 대로 하면.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그렇게 쉬운 거를 반복하니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 코치를 잘 받은 거죠. 매일 아주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어서 아침에 가면 50개씩 영어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그날 준 거 못 외우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막 이 수업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 했는 것도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짝 긴장해서 공부하잖아요. 1년을 하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1년을. 그래서 2학년이 딱 됐어요.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계속 영어를 가르치시기는 하는데 2학년이 딱 올라갔는데 그 3학년 모의고사를 3학년들하고 같이 보게 한 거예요. 3학년들하고 3학년 모의고사를 같이 보게 했고 그 1학년 입학한 후배들은 2학년 우리가 봐야 될 2학년 모의고사를 1학년한테 보이게 하고 그랬는데 3학년이 첫 모의고사 보는 그 모의고사에서 만점 받았어요. 제가 만점 받은 게 그게 유일하게 만점이에요. 그 이후로는 만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실력이 그만큼 물론 이제 3학년 첫 모의고사니까 이제 한 2학년 정도 마친 실력 정도의 모의고사가 됐겠죠. 근데 제가 채점이 한 게 아니고 제 후배가 이제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했으니까 그 후배가 채점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한두 개는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거 이제 맞춘 거죠. 근데 이제 실력이 만점이 아니라 이제 찍어서 맞춘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쉬운 거 위주로 어려운 거는 손 안 대고 종합영어는 어려우니까 안 보고 또 수학도 실력 정석 수학 어려우니까 안 보고 그냥 쉬운 거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계속 한 거죠. 그래도 실력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은 버리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면 조금씩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어려운 것도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을 끊으시고, 예? 핸드폰 끊으시고, 드라마 끊으시고, 끊으면 돼요. 뭐 앞으로 남아있는 거 이제 한 석 달 정도 나 죽었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사 일에 많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은 무슨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좀 받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친정 찬스를 쓰든가. 아니면 뭐 시어머니 찬스를 쓰든가.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돼. 이게 점점. 근데 막판 스퍼트는 한두 달 남았을 때. 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하면 안 돼요. 힘이 딸려서 안 돼요. 막판 스퍼트는 한 달에서 한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요게 막판 스퍼트예요. 그때 하면은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했더라도요. 이게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이제 23번부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23번에 23번부터 29번까지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문제를 보면서 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3번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1번에 프로젝트 금융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개발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입니다. 보통은 대규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통은 대규모예요. 다음에 2번은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대출 기간은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프로젝트 성공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한다면은 그만한 고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예상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적인 금융수단이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됩니다.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돼요. 다른 물적 담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예상 현금 흐름도 담보가 되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뭐예요?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그냥 빌려줄 것인지 아니면 저기 강원랜드로 가든지 이걸 금융기관에서 알아요, 몰라요? 일반 담보대출은 알 수가 없죠. 담보대출 이제 승인 떨어져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 돈 들고 내가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이 차입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금융기관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 빌려간 사람이 꼬박꼬박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담보가 있어도. 나중에 상환을 못해서 담보를 경매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통제를 하죠. 그리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만큼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대출 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비대칭 문제가 줄어드는 거는. 다음에 5번에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거는 비소구죠. 비소구 금융의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구 금융이 아니라 비소구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 24번은 여기 봐주시고요. 25번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외 금융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대출 받은 게 자기 회사 장부에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죠. 이게 뭐예요? 비소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으므로 이해관계 조정이 곤란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이거 틀렸죠?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 차단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가 도산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미친 영향을 차단할 수가 있죠.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일단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차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뭐 이건 뭐 당연해야 되죠. 뭐 따로 담보가 없이 대출을 받는데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죠. 다음에 26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27번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연하죠. 이게 충분한 담보가 있으면은 관계가 없지만 충분한 담보가 없는 게 보통이잖아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이기 때문에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5번에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그 28번은 기출문제이긴 한데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중요도는 낮고 보지 마시고 대신 29번을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거는 누구 입장이에요? 사업주 입장이죠. 이게 지금 대출자로서의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에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 금리, 수수료 등이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다음에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30번, 31번, 32번은 대체로 중요도는 좀 낮은데 그 중에서 31번을 좀 보겠습니다. 31번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도시기금은 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산에 본사가 있죠. 이게 혁신도시를 이렇게 만들면서 지방으로 공기업을 많이 내버렸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이 여기 있어요. 부산에.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도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증하는가 하면은 주택의 완공을 보증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양받잖아요. 분양받으면 혹시 중간에 건설사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지죠. 근데 그거를 지원을 누가 해준다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지원을 해줍니다. 완공을 보증해주거나 또 완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줍니다. 그런 일들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 이하 알아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인 게 보통이죠. 정답은 4번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되죠. 32번도 마찬가지 4번 지문이 정답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데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부터 이제 마지막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33번, 34번, 37번 세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3번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우리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요도는 낮아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거예요. 9억 원 이하 주택이거든요. 원칙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인데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돼요. 합산가액이.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설령 9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초과되는 부분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가입할 수가 있어요.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죠.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주택을 뭐로 제공하니까 담보로 제공하니까 그렇게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2번은
다음에 3번은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등이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은 종신 혼합 방식과의 차이가 뭘까요? 요거는 수시 인출금이 없어요. 요거는 수시 인출금이 있습니다. 수시 인출금이 뭔가 하면은 살다 보면 수술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주택을 수리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럴 때 목돈이 들어가죠. 그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걸 남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매달 받는 금액이 좀 적겠죠. 그렇고요. 이거는 종신 방식은요. 지금 거의 설계가 거의 100세까지로 해요. 거의 100세. 그러니까 굉장히 긴 편이죠. 그러니까 금액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확정기간 방식으로 하면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어요. 얘는 반드시 수시인출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대신 어떤 단점이 있어요? 확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죽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전에 죽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집을 팔아서 이걸 갚아야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아무튼 방식은 그런 방식이 있고, 다음에 4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자,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준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대출해준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대출해준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대출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 그래서 요 주택연금 제도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돼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요거는. 다음에 5번이 아주 큰 특징이죠. 5번이 또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청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주택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국세 지방세를 체납할 수 있죠. 국세 지방세 체납하거나 아니면은 체불임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매 넘어갈 때 이게 우선적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빠지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 체불임금 이것 때문에 모자란 금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가나 토지,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누구한테는 청구하지 않는다? 법정 상속인한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34번을 보시면 34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생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용 자격은 보증 신청일 현재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몇 세 이상이에요? 만 55세입니다. 55세. 바뀌어서 만 55세 이상이며 다주택자도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5세고요. 다음에 그 4번 지문 같은 거는 무시하세요. 보증료는 주택가격 1.5%를 뭐 처음에 최초 대출 실행 시 뭐 또 잔액의 0.7%를 매월 이거는 무시하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게 지금 두 군데요. 1번,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 3번은 봐주세요. 나머지 2번, 3번은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주택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오피스텔은 안 돼요. 그 일반 주택이 되고 오피스텔 이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근데 복합용도 주택 있잖아요. 상가와 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이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은 주택으로 인정해줘요. 지금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사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직은 주택만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그럼 됐고요. 35번은 그 5번 지문이 정답인데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5%거든요. 아까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수신 출금을 최소 5%는 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35번에 3번 지문 이런 나이 같은 것도 굳이 일일이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에 36번에 가서도 그 3번 지문 이거 또 뭐 1.5% 0.7%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머지 지문 위주로 보세요. 37번을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에 보금자리론의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는 제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되고요. 민법상 성년이면 됩니다. 다음에 보금자리론은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되는데 그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타이트한 거죠. 아까 주택연금은 3년 이내에 팔면 되잖아요.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여유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요거 보금자리론은 2년 이내 처분이에요. 그래도 저거보다는 훨씬 짧죠. 지금 뭐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특이과일지구에서는 갈아탈 때 6개월 이내 팔아야 되잖아요. 바뀌었죠? 아니에요? 아, 몰라요?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 시험 안 나오는 거 관계없죠? 아무튼 특이과일지구는 이제는 갈아타더라도 6개월 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1가구 2주택 저거를 적용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3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4번의 주택연금은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감면이나 뭐 농어촌 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및 의무가 면제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다음에 보금자리로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건 이제 앞에 주택연금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고 보금자리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계획이 몇 페이지까지였죠? 원래 계획이 308쪽까지였나요? 이거는 뭐 다음 주는 뭐 이게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진도가. 앞에 요거는 지금 오늘은 투자분석 기법도 있고 이제 금융론도 있어서 좀 진도가 좀 덜 나갔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